오늘은 18번째 질문. 물질은 없다. 오직 정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유식의학자들을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이 유식은 불교 철학에서 중관과 더불어서 양대 교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만은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없다. 오직 정신만 있을 뿐이다. 오직 유식, 오직 정신, 마음 다 좋습니다. 정신과 마음 혹은 좀 인식 다 같은 말이죠. 정신, 마음, 인식, 오직 식만이 있다. 오직 정신만이 있다. 물질은 없다. 마음이 모든 걸 지배한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허상이다. 허상. 가짜라는 거죠.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를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림자는 독자성이 없죠. 마음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니까. 마음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합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유식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하신 분은 중국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죠. 그 스님은 이제 인도에 공부하러 갔죠. 공부하러 11살 때 출가했다가 18년 정도를 스님으로 지내다가 도저히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님들마다 하는 말도 다르고 그리고 그 말이 인도의 경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데 그 경전을 볼 일은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도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9살 때 대단히 늦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그 시절 사람들은 보통 한 4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던 시절이거든요. 29살이면 어른 대접을 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약 16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이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무슨 스탄하는 그런 것들 거쳐서 인도를 갔죠. 여행 중에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중국 당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도 서역 지방, 인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오늘날에 뭐 두낭이나 이런 쪽 있죠. 서역 지방 쪽은 못 간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국경선을 넘지 못한다는 왕의 칙령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공부와 모험을 하게 되죠. 이때 현장 스님이 그 16년 동안의 그 모험을 거기에 하나의 그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만든 소설이 명나라 때 오성은이라는 분이 지은 서유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 같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어떤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명문인 나란다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16년 지난 645년 주로 이 스님께서 인도로 가게 된 것은 유식학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유식학에 대한 갈증, 오직 정신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유식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원전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유식론이라든지 유식재경론 같은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스님의 제자였던 규기가 법상종이라는 종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을 기본으로 하는 종파가 되는 것이죠. 당의 어떤 태종이 그에게 16년간의 구법 여행, 인도로 갔다 온 어떤 여행기를 적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도까지 갔다 오는데 138개국을 지나갔다고 해요. 지금의 국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조그만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138개국의 지리, 기후, 산물, 정치, 교통, 언어, 전설, 사찰, 스님의 수, 뛰어난 인물,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가지고 바쳤습니다. 그 책이 오늘날 대당서역기, 여기 서역이란 말은 인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많은 어떤 나라들이 서역이니까 대당서역기를 편찬했습니다. 18만 자에 달하는데, 이 대당서역기는 당나라가 세계 제국이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64년 돌아가셨는데요. 죽기까지 20년 정도 1335권이나 되는 불경을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수가 오늘날 우리가 책 한 권보다는 조금 약간 양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1335권이나 되는 불경을 번역해가지고 유식불교가 대중성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죠. 현상에 대한 거죠. 공이 아니라 유, 진공, 묘유 그럴 때 묘유의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던 학파 내지는 종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식과 관계되는 그 중요한 스님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척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원효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척 스님은 당나라를 건너가 가지고 거의 신라와 관계를 끊었어요. 이분이 주로 학술 활동을 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식과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스님은 한국의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과 원척 스님의 차이는, 원척 스님은 유학을 갔지만 원효는 유학을 못 갔죠. 가려고 되게 의상 스님과 더불어서 고구려 땅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다가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가 34살 때 650년입니다. 그 당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676년이니까 통일 한 26년 전쯤이네요. 11년 뒤인 661년 두 번째로 다시 어상스님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고구려를 거쳐서 가는 것은 실패한다고 봐가지고 백제 땅인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기 여객선 같은 거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선이나 혹은 무역선 같은 거를 이제 타죠. 이제 서해하고 중국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청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선들이 그걸 많이 다니니까 그 배를 타려고 몇 날 며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잠잘 곳을 찾다가 초막이 하나 있어 가지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 가지고 바가지가, 손으로 하니까 바가지가 걸려서 바가지에 든 물을 마시니까 정말 감노수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세상에 그가 잠들었던 곳은 무덤 아니고, 그리고 그가 마셨던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고 빗물이 해골 바가지에 고인 것을 모르고 먹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막 오바이트를 하고 하다가 탁 깨달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깨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마음 하나다. 이 물은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그대로 있을 터인데, 나는 그 물이 어제는 달았는데 오늘은 구토를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든다, 혹은 마음이 생겨남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 그래서 원효는 의상스님한테 나는 이미 공부를 다 이루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자네 혼자 갔다 오게 라고 하죠. 자네라고 하는 말은 원효와 의상의 나이가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보다 한 8살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하엄종의 대가가 되죠. 그리고 원효는 그냥 신라에 주저앉아 가지고 모든 학문을 이루는데, 원효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유식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원효는 화쟁했기 때문에 유식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의 사상의 가장 핵심에는 유식적 사회체계가 있습니다. 그 뛰어난 원효가 역시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라고 했던 것에서 깨쳤다라고 본다면 유식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원효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뛰어난가 말이죠.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불교 역사가 거의 1600년 정도 됐잖아요. 아주 뛰어난 스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박사기 논문의 주제가 되는 스님들, 박사기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스님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에요. 그런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주로 문학적인 입장에서 시라든지 소설 같은 것, 즉 국문학과에서 논문을 적을 때 만해 한용운을 많이 적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철학적인 불교적인 요소만 이야기를 한다면 만해 한용운 스님보다 원효 스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스님이 진울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쭉 가는데, 원효나 진울 스님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참 선진국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그룹의 자동차가 있죠. 현대그룹 자동차로 특화되어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현대그룹에서 제일 먼저 만든 차가 이제 포니 같은 거죠. 포니. 그때 그 포니는
사실은 국산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다가 여기서 조립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해서 결국 인건비를 뜯어먹을 정도의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산화율은 뭐 10%도 안 되는, 말만 국산이지 실제로는 허울만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지금 우리가 제네시스나 소나타 같은 걸 수출하는데 이 차는 이게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뭡니까? 전부 국산이고 몇몇 부속만 수입을 해서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포니를 생산하던 현대그룹과 소나타를 생산하는 현대그룹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 이전에 많은 불교의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은 자동차에 치면 포니 같은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불교를 가져다가 그 말 그대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엉뚱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공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굉장히 깔봤죠. 왜? 수입이니까. 저건 뭐 자기 나라 사상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원효라고 하는 분이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원효라는 분이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대성기실론 소 같은 아주 뛰어난 저작을 하게 되고, 그 저작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인도로 건너가면서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 원효라는 스님이 있다라고 해서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교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질적인 면에서는 뭡니까? 교학의 면에서 원효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울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이 중국에서 선이 들어가지고 세월이 좀 흘렀죠. 흘러도 우리는 수입국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봤는데, 진울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유학 간 적 없습니다. 이분도 되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선사상, 특히 남정선이라고 할까요? 조계종의 어떤 선을 자기가 가져다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리셋이라고 할까요? 재해석을 하게 되면서 한국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선을, 한국의 독창적인 선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한국선이 중국선과 어깨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게 원효라는 분의 교학, 진이라는 분의 선,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마치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태계와 율곡이 중국의 성리학자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태계하면 대단하다, 율곡하면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 유학, 한국 성리학의 수준을 세계 수준보다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린 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리학 쪽에 태계나 율곡 같은 분이 불교 쪽에는 뭡니까? 원효나 진을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식학은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또 이걸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이 기숙한 것은 들어보고 참 재밌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 현장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두 분 다 유식으로서 일대를 이뤘다고 그랬는데,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따위는 없다, 오직 정신뿐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자는 없다는 거죠. 옷도 없고 칠판도 없고 지우개도 없습니다. 분필도 없어요.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정신밖에 없다. 세상은 없다. 있는 건 오직 인간의 정신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말,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세상의 것은 마음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마음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정신주의죠. 유심론이고, 유심론이 아주 극단입니다. 정신주의입니다. 정신주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대체가 이 분필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분필은 있잖아. 있는 분필을 없다고 하다니. 이 분필하고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있으라 하니까 분필이 있고 없으라고 하면 분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물질들 그렇잖아요. 아니 밥이라고 하는 게 물질인데 그 밥이 없다면 가짜라면 먹어야 했을 때 내가 밥을 씹으면 달지가 않아야죠. 그런데 맛있잖아요. 그러면 물질이잖아요. 왜냐면 물질은 헛된 것이다. 이 망상에 불과하다. 망상에 불과하다. 물질은 망상이다. 오직 진짜는 정신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스럽죠.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불교는 우리가 보기에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공부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좀 엉뚱하다고 싶은 말을 하면 그 말에 짜증을 내거나 이거 하고 던져버리지 말고 지금 암호 해독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필은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 분필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게 아마 오늘 수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일요일 수업까지 같이 해야 아마 될 것 같으니까 2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질은 없다고 있는 물질은 무엇인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만년쯤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년 전의 사람은 대단히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그죠? 거의 야만의 단계에 속했겠죠. 그 사람은 아마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 다음에 여름이 있고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겨울에는 폭설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을 발견하거나 규칙을 발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냥 놀라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렇게 본 것이죠. 그 사람이 아마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다고 칩시다. 강아지 수준이나 사람 수준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하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뭐가 드는가 하니까 인류는 4개의 계절로 되어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건 없구나. 간 건 반드시 돌아온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구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는 없다. 아이는 커서 어른이 되는구나. 어른이 커서 아이가 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앞에는 혼돈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저거는 남산이다. 저건 한라산이다. 저건 백두산이야. 저건 압록강이야. 저건 낙동강이야. 지금은 봄이야. 좀 여름이 와. 가을이 와. 겨울이 와. 그렇죠? 이건 꽃이야. 김춘수 시인이 그랬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죠. 꽃이 있죠. 오늘 낮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집집에 장미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미가 피어서 아주 많이 피진 않았는데 조금씩 장미가 피는 걸 보고 5월이 왔구나. 5월 한 달은 장미의 계절이죠. 물론 요즘은 가을에도 장미가 피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닐 때 즐거운 거, 그렇죠? 주택가나 아파트나 넘어서, 담벼락 넘어서 장미꽃을 보는 즐거움이 봄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장미가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뭡니까? 그냥 피는 거죠. 하나의 몸짓이야, 몸짓. 내가 그를 장미라고 부를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됩니까? 장미가 되는 거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인간이 어떻게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